지금까지 우리가 준비된 질문들을 통해서 테드창의 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는 좀 더 자유로운 질문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앞에서 나눴던 형식적인 이야기하고는 다른 풀어진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숨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직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으신 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다른 분들이 이제 좀 얘기 안 안 할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뭐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라든가 온팔로스라든가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좀 사실은 숨을 굉장히 이제 재밌게 봤어요. 이게 특히 앞부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숨이라는 작품이 저는 이제 한국문학 전공자니까 한국문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해서 그래서 그 작품이 좋았는데 특히 이제 그 숨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뭐 나는 아니 밖으로 나온 인간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소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뇌를 해체해서 그 해체된 상태를 마치 무슨 3D나 4D로 이렇게 여기서는 유화론적 전만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머릿속에서 이제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기만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기이한 장면임에는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안에 있지만 이게 바깥에 있는 어떤 낯선 그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을 때는 익숙했는데 이게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굉장히 낯선 어떤 마치 똥처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떠올린 것은 이게 일종의 무의식 같은 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내 밖에 나왔을 때 그 현현했을 때는 굉장히 낯선 어떤 것으로 다가오지만 어쨌든 내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캉은 요 무의식과 관련해서 이제 그 내밀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바꿔서 여기에 이 X를 붙여서 그 외밀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라캉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X라고 하는 게 제목의 숨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숨이라는 게 단지 그냥 호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뱉는 숨이에요. 그렇죠. 내뱉는 숨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공기, 호흡,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내면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적인 차원에서만 항상 생각했던 그 내면이 어떤 형상을 입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서로 그것도 토해낸다는 점에서 약간의 이 외밀함이라고 하는 인티미트가 아니라 익스티미트겠죠. 그 외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케 했다는 거, 그 장면 자체가. 그래서 좀 재밌었고, 이것이 일종의 어떤 탈내면의 상황, 뭔가 이 내면이 뒤집어진 어떤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는 점에서 약간 한국 문화, 2000년대 한국 소설을 탈내면의 상상력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흔히 이제 SF 뭐 작품 했을 때 한때 사이버펑크 장르가 엄청나게 흥했을 때 1980년대 뭐 이런 시기에 주로 SF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철학적 질문, 묵직하고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과학은 어떻게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엄청나게 묵직하고 진지한 질문들을 철학적으로 많이 던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해결된 건 아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드창 같은 작가는 과학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단한 답변을 구하려고 이 SF 작품을 쓴다기보다는 굉장히 구체성의 영역으로 이 모든 질문들을 다시 환원해서 밀어붙인다는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과학의 질문, 철학적 질문을 더 세속으로 과학이 규명해야 할 우주와 신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의 이야기로 이렇게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그동안의 과학이 우리는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하늘하늘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꾸로 테드창은 이게 너무 날아가려고 하는 이 과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중력의 영역으로 다시 인간의 속살 안으로 새겨넣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작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한국 SF 작가들이 테드 창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매니아가 있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한편으로 이게 정말 따라하기 어려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배상민 작가님도 이게 영향을 많이 줬지만 악영향도 많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테드 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서 읽으면은 더 받아들이기에 유용한 지점들이 있을까요? 테드창 소설 읽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 SF 쪽, 저도 SF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전공이 나름 있고 그 전공이 이야기예요. 여러 이야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SF 장르를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본 경험에서 생각을 해보면 SF는 굉장히 소중한 장르예요. 그리고 그 SF에는 많은 하위 장르들이 있는데 그 많은 하위 장르들은 다 저마다의 질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이버펑크 말씀하신 사이버펑크는 사실은 기계 문명이 과연 인간한테 행복만 가져다 줄 건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사이버펑크는 늘 디스토피아 장르랑 연결이 되죠. 뭐 안드로이드나 사이보그는 어디까지 인간으로 볼 건가? 뭐 우리와 다른 지적인 존재의 인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SF는 SF 하위 장르는 그 고유의 질문을 주제로 발전시키면서 발전을 해온 굉장히 특이한 장르인 거죠. 그래서 아무데나 SF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SF라는 것은 질문 중심의 장르이고 그 질문이 그 뭐와 하나도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SF를 쓰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 생각에 테드 창만큼 이렇게 많이 알 수가 없어요. 브라운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아무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SF,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SF를 쓰고자 하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질문은 굉장히 덩어리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을 자기 나름대로 막 세계관을 구축한다고 해서 SF 소설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써야 되는 장르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작법의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문학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한국 문학이라기보다는 한국 장르 문학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지나친 설정을 세공하는데 공을 너무 들인 나머지 이야기를 못 짜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SF뿐만 아니라 테드창을 대하는 자세인데 물론 테드창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소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소설의 어깨가 너무 무거운데 뭐냐면 소설은 재미있게 쓰는 걸 되게 경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창가든 어디든 가면 소설은 진지해야 되고 막 의미 있어야 되고 막 재미없는 거 막 높이 평가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은 소설은 재미없나 봐. 막 그러면서 우리는 막 이런 걸 재미없어 하는 나는 뭐지 막 자학하고 막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면서 나는 둔재야 막 이러는데 저는 장르 소설, SF 소설은 킬링 타임이라고 봐요. 기본 조건은. 소설은 엔터테인먼트의 한 형태로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근원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장르여야 하고 저는 이야기가 주는 어마어마한 재미를 우리는 섭취할 권리와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테드창이 교양주의로 자꾸 소비가 돼요. SF 하면 모름지기 테드창 아니야?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상 받았고 복잡한 과학 원리를 쉽게 설명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테드창을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 테드창 재밌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에세이처럼 씌워져 있지만 정말 자기가 썰을 풀 것 같은 이야기는 확 줄여버려요. 초단편으로 줄이고 기본적으로 소설의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는 파트와 그 다음에 자기의 좀 과학적 에세이를 넣는 파트를 나누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승한 작가란 말이죠. 그래서 테드창을 접근할 때 이걸 무슨 SF의 교범이다, 전범이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재밌는 SF 작가네라고 접근을 해서 가볍게 접근해서 무겁게 읽으면 더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테드창이 교범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굉장히 예외적인 작가예요. 제가 볼 때 SF 장르 안에서도. 그러니까 SF는 많은 하위 장르가 있는데 많은 작가들이 자기가 잘 쓰는 그 하위 장르 안에서 써요. 근데 테드창은 그걸 다 망라하면서 그리고 과학적 사유를 그 안에 녹여내는 굉장히 특이한 작가지
대부분 SF 작가는 킬링타임에 충실한 재미를 충분히 전해주는 그런 작품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SF가 나아가야 할 지점은 그런 바로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테드창 같은 천재적인 작가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저는 맞지. 모두가 천재가 되어서 나는 테드창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한국 SF 장르와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을 수많은 예비종이들한테 미안할 짓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SF 장르를 테드창으로 접하신 분들은 이게 SF에 달하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역으로. 어쨌거나 테드 창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하드 SF 작가로 분류가 되는 작가고, 하드 SF가 한국의 SF 토양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뭐 진지한 SF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라고 하는 이 목적 의식 속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SF 전체 파트의 핵심은 또 아니라는 거,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테드 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낭중지추를 하드 SF에서 뚫고 나와서 대중 독자들까지도 납득시킨 이 낭중지추를 너무나 일반화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상민 작가님도 언급 앞에서 해주셨는데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초기작 작품이 아무래도 가장 국내에도 인지도가 높고 많은 작가 및 독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면은 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박건희 선생님은 혹시 뭐 좋아하는 작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다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한 이 숨 작품집보다도 접근성으로 보면은 예전에 썼던 27년 전에 썼던 이 당신의 인생의 이야기가 조금 더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나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품의 재미적인 측면이나 어떤 진입 장벽으로 봤을 때도 그 책을 먼저 읽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 책에서 제가 뭐 재밌게 읽었던 작품은 지금 헐리우드에서 이제 영화 준비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긴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학교에서 어떤 외모에 대한 루키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외모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심해지니까 칼리그노시아라는 장치를 사용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그 장치를 한 다음에 그 얼굴을 보면 어떤 형상이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이 친구는 이쁘다 잘생겼다 혹은 못생겼다 뭐 이런 느낌이 안 들게 만드는 장치인 거예요. 저희한테 필요한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평준화 시켜버리는 거죠. 아무리 이쁜 사람을 봐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쁘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장치.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설정 덕후들이 보면 이걸 가지고 막 갈등을 만들어내고 막 뭐 사건을 만들어내고 할 텐데, 테드 창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이분은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철학적인 얘기를 막 펼쳐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이 소설은 한번 읽어볼 만한 소설이고,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한국이 성형 대국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하더라고요, 외국인들에게는. 네, 성형 대국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칼리그노시아 같은 어떤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성형을 해서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어떤 욕망으로 이 성형 대국이 됐고, 사실은 자기개발 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더라도 교양을 어떤 액세서리처럼, 그러니까 칼리그노시아라는 게 결국은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장치인데, 한국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조차도 사실은 자기개발 서적이나 교양주의를 통해서 경쟁하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소설이 한국 사회에 어떤 주는 풍자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자기개발 뭐 이런 산업을 자아성형 산업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참고를 많이 했던 그 소설이 바로 이제 이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테드 창의 소설이었고, 가끔씩 한번 생각날 때마다 저는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사실 설정만 재밌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러 가지 좀 고민해볼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고, 한국의 가장 유명 대학의 미학과에 이상한 분들 많은 것만 봐도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 그렇게 미학이라는 게 딱히 우리의 삶을 아주 뭐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알려놓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마무리할 건데요. 하나만 근데 더 여쭤보고 네. 게 아까 박건환 선생님이 테드창 작가의 직업이 테크니컬 라이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혹시 뭔지 잘 몰라가지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분이 처음 이제 그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가서 자연과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때려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원서를 넣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매뉴얼, 기술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글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술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일이고 그것을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굉장히 복잡한 그 윈도우 체제에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적인 설명들을 대중적인 말로 다시 풀어서 번역을 해내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테드창이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로 이제 생업을 네,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니 제가 맨 처음 오프닝에서 태작이라고 말했던 건 굉장히 잘못된 발언. 나를 마지막 순간에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소설 쓰면서 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치열하게 사시는 분이었군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리액주의 6번째 리뷰죠. 테드창의 신작 숨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액주는 또 다른 책에 대한 리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